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가장 큰 사건을 법률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사건 저널입니다. 오늘은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과 장애인 직원 성폭행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에이시스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훈정 변호사고요. 저희 사무실은 이제 형사사건 위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데요. 최근 태국에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파타야의 한 고급 빌라 단지. 총으로 무장하고 수색한 끝에 한국인 조직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대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해 사기 범죄를 이어온 겁니다. 조직적으로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게 조직 범죄로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조직 내부의 이제 체계를 보면은 이제 위에서는 총책부터,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하부 조직원으로는 말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이제 돈을 받아내는 상담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돈을 받으면은 그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는 수거책들이 있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하부 조직원들 운반책도 있고요. 조직의 이제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죄질은 좀 더 안 좋아지는 거다 보니까 가담 형태에 따라서 당연히 죄질의 차이는 있고 형량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태국에서 검거가 됐어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태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조직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사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직들이 활동했을 때 경찰이 이제 잡기가 쉬운 경찰력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범죄 조직을 활동하기가 어렵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나 이제 필리핀 이런 곳들은 IP 주소 확보를 한다거나 공조를 통해서 수사망을 좁히는 게 경찰력이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거가 됐을 때 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인해서 이제 입건이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 수사 기조로 볼 때는 거의 무조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든요. 조직 내 위치가 어떻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최하단 말단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내지는 그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아주 적고 기간이 아주 짧았다 하더라도 바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 이유는 조직원들 간의 어떤 범행을 모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 간에 이제 말을 맞추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외부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아예 막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어떤 혐의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이라든가 더 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에 상응하지 않는 너무 큰 처벌을 피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때 처음에 좀 진술을 잘못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신빙성에 의심을 받아서 그 후까지 계속해서 풀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검거가 된 사례에 있어서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수익 규모 이런 거를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꽤 많거든요. 그리고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모두 다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인 여건상. 이렇게 조직원들 일부를 이렇게 적발을 해서 입건을 하게 되면은 제 경험상 10중 8구는 진술을 할 때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조직도를 그려준다거나 지금 아직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을 추가로 제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나 이런 것도 공범들의 진술에 의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으로 갑자기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고요.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 안에서는 가족들이나 뭐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게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해악이 크잖아요. 예. 피해본 분들의 숫자도 많고 규모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엄벌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약간이라도 혐의에 연루가 돼 있으면 증거가 완벽하게 이제 다른 형사 사건, 다른 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비교해서 굉장히 그 혐의를 느슨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느슨하게 본다는 게 이제 뭐냐면은 뭐 이 사람 범행을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예.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 했다고 가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그 경우에는 이제 무죄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초기 진술이 또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직접적인 이 사람의 가담 증거가 없음에도 어떤 정황상의 이유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진술이 또 중요하고 특히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예. 초기에 괜히 뭐 자기 어떤 안 감춰도 되는 잘못을 숨기려고 뭔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한다든가 한번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은 이후의 진술들도 다 안 믿어주는, 그러니까 신빙성이 몰각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초동수사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렇게 진술을 좀 이제 오해 사지 않게끔 교정을 하고 이런 작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업체 대표가 장애인 직원을 성폭행을 하고 그 직원이 출산까지 이어졌다는 혐의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의 DNA가 세탁업체 60대 임원 이모 씨와 일치하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 좀 가중 처벌이 되는 그런 판례가 있을까요? 일반 성범죄보다는 예.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일방적인 경향이고, 그거는 마치 이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죄질을 좀 더 안 좋게 보고 법정형을 높게 측정하는 거랑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특히나 그 장애 정도에 있어서도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경우 내지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경우 이렇게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죄질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사회적 비난이 더 거센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사건 수행하면서 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무 악랄한 범행을 저질렀다. 심정적으로 전혀 도와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예컨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그럴 때는 변호를 맡기가 꺼려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좀 더 이제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조금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은 저지르긴 했지만 그렇게 보도되거나 어떤 수사기관이 응징하려는 것보다는 그렇게 악랄하지만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납득이 된다고까지는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외견만 봤을 때는 알지 못했던 어떤 사정들, 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이제 변호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을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체예요. 유죄가 확정되면 이런 뭐 사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어떤 영향들을 받게 될까요? 일단 네. 이 경우에 뭐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유죄가 확정된다 그러면은 실형이 선고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사실 그 사업체 운영이라는 게 뭐 정부 보조금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 대표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예. 나중에 출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해서 영위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범죄도 그렇겠지만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에서 이제 뭐 장애인을 상대로 임신까지 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사회적인 낙인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리고 예.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족관계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사회적 평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상정보 등록이 되고 나중에 이제 뭐 이사를 간다거나 이럴 때 이제 계속
그 1년에 한 번씩 경찰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상 뭐 형벌 외에도 불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을 딱 놓고 봤을 때 피의자의 입장이 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잘못을 했다는 가정하에 네. 그 경우라면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어설프게 일부 잘못을 부인한다든가 피해자한테 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죠. 그쪽에서 이제 나한테 호감을 보였다는 식으로 가령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든가 합의된 관계다 이렇게 주장한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는 굉장히 뭐 아니면 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형량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어떤 애매한 부인 주장을 하다 보면은 피해자랑 합의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합의가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게 이제 피해자의 심기를 좀 거스르게 되면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번복을 하면 번복을 했다는 이유로 또 양형상 불리한 평가를 받고요. 피해자도 거기에 대해서 괘씸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놓고 보면은 그런 실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상황일 것 같은데 범죄 사실 구체적으로 뭐 공소 사실에 드러나거나 고소 사실에 있지 않은 내용 외에라도 피해자한테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 다른 어떤 부가적인 뭐 예. 정신적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신고를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하는 사정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수집을 해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에 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다든지 예. 그런 이제 진단서를 제출을 한다든지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해자가 주장을 제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발로 뛰는 것들이 상당히 고된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든가 그걸 회복하는 데에만도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일 텐데 예. 그런 어떤 실무적인 사건 처리 뭐 그런 것들 뭐 서류 제출 이런 거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피해 회복이 조금 더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대리인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두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중요한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제 같은 혐의, 같은 죄명이라도 이제 모든 사건이 같은 사실관계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